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머리가 아파도 또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거나 균형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일 때도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신경이 쓰입니다. 확인을 위해서 검진을 계획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검사법에도 종류가 많아서 선택이 쉽지 않죠. 뇌 건강검진으로 얘기되는 여러 검사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동률의 그건 말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건강에 자신 없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에도 신경을 쓰죠. 특히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미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미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두통이 잦을 때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도 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고위험군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뇌건강 측면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아무래도 치매나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직계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그 발병률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이제 가족들 간의 식사 습관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 이제 여러 질환들의 유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잦은 두통이 있는 경우도 이게 혹시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게 위험 요소로 저희들은 평가하니까요. 이럴 때도 이제 검사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억력이 점차 감퇴된다는 느낌도 뭐 비단 알츠하이머 질환뿐만 아니라 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치 스펀지에 물이 천천히 스며들듯이 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네. 상당히 천천히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신 사례들 모두 고위험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 역시 위험 요인일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은 뭐 뇌혈관 질환은 당연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말초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아주 확실한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네. 나이도 물론 중요하겠죠? 아, 네.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뇌졸중 연구라든지 또 심근경색증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네.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단연코 나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고혈압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네. 고혈압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나이인데요. 뇌졸중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은 55세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뇌졸중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합니다. 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70~80%가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보면은 역시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서 가장 뇌졸중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뇌혈관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진행되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네. 이게 건강검진에서 묶음으로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하실 때 세트처럼 이렇게 선택되는 항목들을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네.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혈관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거죠. 뇌혈류 초음파 검사라든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검사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CT나 MRI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MRA를 통해서 촬영해 보는 겁니다. 네. 뇌 영상 검사 중에서 이제 MRA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뇌 MRI, MRA를 혼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름이 좀 네.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둘 다 사실은 MR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R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찍으면은 그냥 MRI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네. 또 좀 특별한 기법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한번 가공해서 혈관을 좀 3차원적으로 보는 것을 MR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드리면 MRI는 뇌 조직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고 네. MRA는
혈관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혈관 건강을 보기 위해서라면 네. MRA를 먼저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좀 비용을 좀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 건강을 확인하는 목적은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조직만 봐야 될 경우도 있고 혈관만 봐야 될 경우도 있지만 네. 대개는 둘 다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봐서 네. 경중을 따져가면서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뭐 갑자기 어떤 질환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라면 혈관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듯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조직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MRI를 먼저 찍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보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의의 판단을 믿으시고 먼저 권하는 걸 먼저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뇌 MRI는 이제 뇌 조직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물론이고 뇌의 다른 부분의 병변도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상이 있을 때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먼저 뇌경색인 경우에는 이 뇌세포가 그 조직이 손상된 부위가 좀 부어오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 부종이 확산 강조 영상이라는 이제 MRI 기법이 있거든요. 네. 이 확산 강조 영상을 딱 찍어보면 이 뇌경색이 아주 하얗게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굉장히 브라이트한 흰색 컬러로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걸로 급성기 뇌경색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낼 수가 있고요. 네. 이미 세포가 다 죽어서 그 자리에 세포는 다 소멸하고 뇌척수액과 같은 이제 물이 들어차게 되면 그걸 만성 뇌경색 병변으로 보는데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둡거나 검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해당 부위가 약간 쪼그라들어 있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뇌경색도 이런 급성기나 만성기에 따라서 보이는 양상이 좀 다르고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속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분을 감지하는 영상이 있어요. MRI 기법 중에. 그 영상을 보면 아주 새카맣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MRI 기법 중에서 요 뇌출혈을 감별하는 기법을 촬영을 해보면 그래서 응급실에 아주 급하게 막 두통을 호소해서 환자가 온다거나 네. 의식을 잃고 오면은 저희들이 이 기법을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 네. 요 SWI라는 기법이나 이제 GRE라는 기법을 찍게 되는데 그러면 뇌출혈이 아주 새카맣게 아주 검고 선명하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단 한 방울 정도만이라도 피가 스며 나온 흔적이 있더라도 이 영상에서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CT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뇌출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MRA는 이제 뇌혈관을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뇌졸중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뇌동맥류를 찾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네. 이 혈관에 혹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꽈리 형태의 병변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또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젊은 시기부터 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동맥류를 살피기 위해서 MRA가 아주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이 좀 가늘어져 있거나 중간에 좀 끊겨 있는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혈관이 협착이 진행되고 있다 또는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보이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혈관 기형은 없는지 또 혈관이 좀 박리돼서 찢어진 병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피기도 합니다. 네. MRI와 MRA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 치매도 그렇고요. 뇌 건강이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땐 MRI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먼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경우라면 뇌 안쪽에 특정 구조물이 망가져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망가졌는지 보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망가져 있는지를 살피는데 네. MRI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유용하고요. 또 두통 같은 경우라면 흔하게는 이제 뇌출혈을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어지러움증인 경우에는 뇌경색을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MRA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 조직 자체가 손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감별할 때에도 MRI를 먼저 찍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감별하는데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상이 발견되나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기법에서 뇌 안쪽 깊은 곳에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 철분 분자가 상당히 많이 침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치매 같은 경우라면은 측두엽 안쪽의 해마의 크기가 작아져 있고요. 네. 어떤 특정 기법에서는 하얗게 경화가 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 자리나 기억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를 확인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파킨슨병이 오고 있는지 등을 네. 감별할 수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뇌에 위축되어 가는 정도도 AI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3차원적 기법을 통해서 뇌의 나이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70대에 해당되는데 네.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아직은 그래도 50대처럼 보인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예.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이제 MRI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암 환자들이 뇌 전이를 걱정할 때 두통을 민감하게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 네, 때 뇌 MRI를 찍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양 확인에서도 MRI가 효과적인가요? 맞습니다. 이 CT로는 좀 놓치기가 쉬운 아주 작은 그렇군요. 병변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은 크기의 전이암 같은 것들을 찾을 때 MRI가 매우 좋습니다. 조형 증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찍게 되는데요. 네. 이 정맥 주사, 보통 이제 팔뚝 같은데 정맥 주사를 쭉 맞으면서 조영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조영제가 뇌로 쭉 퍼져나가는 그 시간을 고려해서 MRI를 이제 쭉쭉 찍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전이암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좋게 쓰일 수가 있고요. 정밀하게 그 위치를 찾을 때에도 MRI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겪고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두통을 겪고 있다거나 네. 새로운 종류의 어지러움증, 특히 균형 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러움증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런 암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뇌 전이로 인한 두통의 증상은요. 은근하고 묵직하다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주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 때문에 이제 전이암이 있다거나 뇌압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을 때 네. 한숨 푹 자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뇌압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뇌압이 상승할 때에는 마치 머리 전체가 좀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은근하게 조이는 느낌의 통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과 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좀 심해지는 특징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저희가 바로 MRI 촬영을 하게 되죠. 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어지러움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뇌압이 상승하면서 어지러움증 호소하시는 분들은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구토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MRI는 일단 X선이나 방사선 노출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꽤 높은 편인데요. 네. MRI 같은 경우는 전혀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장 코일이 돌아갈 때 마치 공사장에서 나는 것 같은 네. 공사장에 가면 땅땅땅땅 하는 네네.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다소간 좀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귀마개라든지 헤드셋을 끼우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꽤 소리가 크게 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네. 또 뇌 MRA는요. 조영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MRA를 찍을 때 혈관 안에서 혈액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이런 전자기장적인 기법으로 저희가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이동을 가지고 이미 MRA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조영제를 안 쓰고도 혈관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주 작은 혈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이 암 같은 곳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혈관들을 찾아보는 용도라든지 그렇게 정밀한 검사를 요구할 때는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찍을 때는 조영제 없이 촬영하기도 하고요. 촬영을 해봤는데 특별한 병변이 보인다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넣고 다시 한번 촬영하기도 합니다. 혈류를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조영제 맞을 때는 또 환자분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처방할 때도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참 말씀 주신 MRI와 MRA 모두 서로 놓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또 아무 증상 없이 검진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 비용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나이에 따라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은 60대 이전에 좀 젊은 연령대라면 저는 뭐 뇌종양이나 뇌 퇴행적 변화보다는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 동맥류, 뇌혈관 꽈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대라면 MRA를 먼저 선택해서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0대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뇌의 노화의 정도라든지 퇴행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MRI를 먼저 찍으면서 조금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MRA도 같이 선택해서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젊을 때는 MRA만 찍으시고 연세가 좀 들었다 싶으면은 MRA 둘 다 찍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요, 또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부터 찍지 않나요? 맞습니다. CT는 촬영 시간 자체가 5분 미만으로 상당히 금방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에 노출이 돼야 하지만 일단 급한 지금의 상황에서 뇌출혈을 감별한다거나 할 때는 CT만큼 또 유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단 뇌병변 유무를 살피는 데 있어서 CT가 유용하니까 일단은 CT를 먼저 찍어보는 거죠. CT를 찍어봤는데 뇌출혈이 나왔으면 그걸로 그냥 바로 치료에 어떤 계획을 잡으면 될 것이고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의사가 보기에는 의심이 된다면 MRI를 이제 추가로 찍게 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뇌출혈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CT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조영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CT는 MRI와 좀 다르게 이 조영제 자체에 대한 부작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MRI에 비하면은 대략 한 20-30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죠. 그래서 CT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피부 발진이나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이제 심정지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영제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 조영제를 투입하는 것 자체도 의사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CT 검사를 할 때 이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에는 의료진 모두가 긴장하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조영제 부작용 여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조영제를 피부 밑에 조금 주사를 해가지고 발진이 나타나는지 미리 조영제 반응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는 그걸 생략하고 그냥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 2-3분 정도면 그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제 가볍게 몸이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나 아니면 전신이 좀 근질근질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정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중증인 경우라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는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결국 이제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또 만성적으로 보자면 이 콩팥에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조영제 배출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장에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좀 처치를 한다거나 수분 섭취를 좀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액을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좀 많이 드리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가 가볍게 경증 정도의 피부 두드러기나 화끈거림,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면 네. 항히스타민제나 아.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고요. 네. 또 먹는 약으로도 한 2, 3일간 드시면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증의 문제라면은 호흡을 보조하는 요법을 이제 의료진이 옆에서 같이 실시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면 혈압을 올려주는 승합제 처방을 해서 주사로 급격하게 투여를 하기도 하죠. 네. 또 심정지가 일어난다면 금방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급한 치료가 필요한 순간도 매우 드물지만 나타나면 저희들이 처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CT를 찍을 때 방사선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특히 갑상선과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호장구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요. 이 검사를 할 때 의료진이 항상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환자분을 설득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굉장히 여러 차례 방사선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보호 장구를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루에도 그렇겠네요. 몇 번씩 방사선을 써야 되니까요. 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찍는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아주 자주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호 장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치료 받을 때마다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에 어떤 이제 작은 종양 덩어리가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거나 혈액종양내과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면밀하게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저희들이 보호장구를 충분히 채워드리고 검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호장구를 차기도 하고 안 차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MRI, MRA, CT까지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네. 뇌 건강을 위한 검사를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짚어주시죠. 사실 뇌 건강은 잃어버리면 그 뒤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뇌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회복하지 않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인 중년의 나이 이상 접어드신다면 건강검진 하실 때 너무 비용을 아낀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투자하셔서 뇌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60대 미만의 이 고혈압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이라면 네. 또 고지혈증을 적어도 한 4, 5년 이상 앓으시는 이 성인분들이라면 저는 꼭 뇌 MRA 정도는 촬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 건강검진으로 얘기되는 여러 검사들 어떤 특징이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일반 산모와 비교할 때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가야 할 텐데요. 고위험 임신의 기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부분을 관찰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세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해서 미리부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고위험이라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네. 이 말 자체가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산정검사랑 초음파 검사, 태아 모니터링 검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를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더라도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네. 뭐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미가 뭔가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고위험 임신의 대상도 궁금한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은 네.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산모나 아기에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임신보다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35세 이상의 임신이나 네. 아니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산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 그리고 임신 중에도 조기 진통이나 전치태반, 양수 과다나 과소 같은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제 그중에서 일단 나이에서 3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요즘을 생각하면 늦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생물학적으로는 좀 다른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서 네. 산모들 기준으로 35세가 특별히 늦은 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물학적인 위험 인자가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산정 검진을 하고 관리를 하자는 기준으로 35세라는 나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나이 35세 이상, 또 임신성 고혈압, 조산, 쌍둥이를 비롯한 다태아 임신까지 고위험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데에는 결국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특히나 임신 연령이 3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염색체 이상의 발병률이 의미 있게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더해서 결국 이제 복합적인 내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의 발생률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고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조 생식수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쌍태아를 임신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일까요? 네, 앞서서 다태 임신도 고위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쌍둥이 같은 이런 다태 임신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조 생식수의 증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난임 치료나 보조 생식술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다태 임신은 조산이나 임신합병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고위험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난임 치료 과정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 배아를 이식하고 아니면 뭐 배란이 여러 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쌍태아 임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또 다태 임신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나오는 그런 방송의 영향 때문인지 네. 산모들 자체도 쌍둥이를 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태아는 그 자체로 분명히 고위험 임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 단일 배아 이식 같은 방식으로 네. 다태 임신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위험 임신에 있어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가요?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일반 임신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먼저 산모의 건강 상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지 임신 전에 또는 임신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아기의 성장 상태나 양수양, 그리고 또 조기 진통이나 출혈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임신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태아의 표정까지도 볼 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높고요. 초음파의 발전을 생각해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초음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아기 얼굴이나 움직임까지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태아의 성장 상태나 구조적인 이상을 미리 확인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초음파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질환이나 기능적인 문제는 임신 중에 초음파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삼정 검진과 거기에 필요한 검사들을 함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주차별로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신이 확인되면 검사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주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단계의 그런 산정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초기 피검사부터 해서 초음파 검사로 아기의 성장과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수에 따라서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도 있고 또 임신 당뇨에 대한 선별 검사 이런 검사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태아의 심박동을 통한 태아 감시 장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태아를 위한 검사는 물론이고요. 또 임신부의 건강도 중요할 텐데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기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한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부종 또는 이제 복통이나 질출혈, 배뭉침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임신 합병증의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전기간 동안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을 알면서부터 분만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세심하게 산모와 아기 상태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몸의 변화를 산모분들이 잘 살피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바로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 지적이 되던데요. 흔한가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이 임신성 고혈압으로도 불리지 않나요? 보통 임신 중독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용어로 전자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임신성 고혈압, 그러니까 임신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더해져서 단백뇨나 아니면 다른 여러 체내 장기의 기능에 이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이제 전자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임신 중독증은 아주 드문 질환은 아니고요. 전체 임신에서 3에서 8%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정말로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혈압뿐 아니라 다른 증상들까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나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전자간증, 이 임신 중독증 이런 것들은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고 두통이나 시야 이상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가볍게 나타난다면 외래에서 정과를 보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네. 혈압이 너무 많이 높거나 이런 문제들로 산모나 태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더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입원해서 치료와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임신 중독증도 그렇고요. 또 임신성 당뇨병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산하면 당뇨병도 사라지나요? 임신 당뇨도 임신 중에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임신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네. 나중에 실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출산 후에도 정기적으로 혈당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임신 당뇨가 있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임신을 한다 했을 때 네. 다음 임신에 초기부터 당뇨가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라든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신 당뇨 산모들은 식사 조절, 체중 관리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음식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탄수화물을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분만하고도 정상적인 범위로 체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신을 계획할 때는 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할 텐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비롯해서 자궁질환이나 유산의 경험도 그렇고요. 확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연히 임신을 계획할 때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큼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임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미리 확인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고 네. 자궁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반복 유산의 그런 병력이 있다면 필요한 검사, 치료를 반드시 하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것이 좋고 임신 중에도 같이 계속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고위험 임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되는 검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있죠. 왜냐하면 이 산모가 왜 고위험인지에 따라서 추가되는 검사와 처치가 계속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는 없더라도 네. 문제를 파악하면 여기에 대처를 해서 그래도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에 뭐 당뇨가 있었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네. 원래 혈압이 높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염색체 이상 아기를 분만한 적이 있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고위험 임신들이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고 각각에 따라서 고위험이라고 병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검사와 처치가 달라지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각각 개인에 맞춰서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검사와 처치를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네. 뭐 개인에 맞춰서 추가되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선별 검사는 없나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 피 검사로 하는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밀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건강 상태는 임신 초기에 기본 검사를 할 뿐 아니라 네. 임신 당뇨에 대한 선별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조산의 위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선별 검사도 있습니다. 네. 니프티 검사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니프티 검사는 이런 선별 검사들 중에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선별 검사인 거고 네. 염색체 이상의 그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산모들한테 보통 많이 권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염색체 이상 선별 검사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선별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니프티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니프티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도가 높다는 거지 확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육모막 생검이나 아니면 양수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진단 검사는 뭘 하는 건가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악의 염색체를 확인을 하는 거죠. 위험하진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35세 이상만 돼도 무조건 양수 검사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니프티 검사 같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침습적이지 않은 검사들을 이제 권하고 있는 거고요. 니프티 네. 검사는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아, 네.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걱정들을 하세요? 안심하시도록 말씀도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임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일단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가장 걱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고위험인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전 임신 결과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지 뭐 이런 분들은 조산이나 임신합병증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실 때마다 검사하는 것들, 초음파 검사, 아기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피 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물론 이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네.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검진을 잘 받으면서 관리하면 아기나 엄마에게 보다 나은 예후로 그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임신 중에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도 있을 텐데요.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앞서서 대부분 나온 얘기들이긴 한데 네. 이상 증상이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어디 찾아보고 나서 물어보신다든지 전화로 해도 직접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질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양수가 흐르는 것처럼 물 같은 액체가 흐르거나 아니면 또 뭐 규칙적인 배뭉침이나 복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라도 우리 이제 산모분들이 산부인과 증상이 아닐 것 같은 증상들 있죠. 두통이나 아니면 갑자기 붓는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태동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을 확인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정상 임신하고 구별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임신 합병증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전체 임신에서 요즘은 뭐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검사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는 결국은 놓치는 거를 막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들이 생겼을 때 원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 찾아봤더니 괜찮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와야 되는 날짜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온다든지 이렇게 네. 놓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합병증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산모의 건강도 문제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아기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날짜에 검진을 하시고 그거 말고도 더해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고위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날짜에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료를 볼 때마다 조금 더 빨리 잡아드리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결국은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예후를 좋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게 좋은 부분들 역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체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체중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질 수도 있는데 네. 정상적인 체중으로 임신을 하는지 아니면 과도한 체중을 임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합병증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임신을 준비할 때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진 잘 받으시면서 내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자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자궁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남성들 역시 미리 검진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남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네. 요즘 뭐 엽산을 미리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많긴 하지만 네. 제일 좋은 거는 흡연을 저는 가장 네.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산모분들은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 아기가 안 자란다든지 아니면 뭐 고혈압 관련된 질환 아니면 태반 조기박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부분 산모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간접 흡연도 분명히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를 갖고 출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네. 거는 흡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